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전과 독재, 저개발에 시달렸던 과거를 딛고 제조업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는데요. 값싼 노동력을 앞세워서 섬유, 의류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국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디트로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남아공이라든지 핀테크 중심지로 떠오른 케냐와 비교해보면 에티오피아의 저임금 경공업 중심 성장 모델,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느낌도 드는데요. 아프리카에 불고 있는 산업화의 바람,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오늘 대만에서 전해드립니다. 10월 10일, 오늘이 대만 최대 국경일인 쌍십절인데요. 중화민국의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죠. 한편 오는 10월 25일은 대만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최근에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0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2년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1단계 휴전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철군과 인질 석방이 주요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질 20명 전원이 13일이나 14일에 석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내각은 현지 시각으로 10일 새벽 하마스와의 1단계 휴전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히토류 물자를 대거 수출 통제 대상에 올리고 이 물자들을 수출할 땐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군용과 민간용 이중 용도의 수출 허가증을 받도록 했는데요. 이달 말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미국 교통부가 미국 항공사와 중국 항공사 간 불균형한 경쟁 요인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미국을 오가는 중국 항공사에 러시아 상공 비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2022년 3월 러시아 항공사에 미국 상공 비행을 금지했고 러시아도 미국 항공사에 러시아 상공 비행을 금지했는데요. 반면에 중국 항공사들은 러시아를 거쳐 미국으로 갈 수 있어서 비행 시간을 단축하고 연료를 덜 쓰는 등의 우위를 누려왔다고 미국 항공사들이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금지령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접근하던 국제 구호선단 11척을 납포한 지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동행한 한국인 활동가 1명이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캐치오트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국민 김아현 씨를 포함한 활동가들이 수감된 곳은 주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를 수용하는 시설로 가혹한 환경으로 악명이 높은 곳인데요. 우리 정부는 김 씨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외교 채널을 총가동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신속한 석방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은 헝가리 작가 크로스너 호르커이 라슬로가 수상했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라슬로가 종말론적 공포의 한가운데서 예술의 힘을 되새기게 하는 설득력 있고 선견지명을 지닌 작품을 썼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라슬로는 난해하면서도 아름다운 문체로 헝가리의 카프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론 사탄 탱고, 저항의 멜랑콜리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산 하나는 넘었다. 네, 큰 산을 넘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온 가자 평화구상 1단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 종식에 첫 걸음을 뗐는데요. 일단 1단계 합의를 이루긴 했지만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있긴 합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8일에 자신의 SNS에 이 두 양 당사자가 평화계획 1단계에 모두 동의했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곧바로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이것을 확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에 취임한 직후부터 내가 가자지구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합의를 압박했는데요. 네. 그래도 8개월간 협상에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2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탄야후 총리와 회담을 한 뒤에 20개 항으로 구성된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발표하면서 좀 협상이 빨라졌는데요. 이 계획은 인질과 포로 교환, 이스라엘 군의 철수, 하마스 무장 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감독 아래 팔레스타인 관료로 구성된 임시 통치기구의 가자 재건, 또 국제 평화유지군 파견 등이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가 6일부터 이집트 홍해에서 그 이집트와 카타르의 중재 아래 협상을 진행했거든요. 이번 합의에 따라서 하마스가 곧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벌어진 이집트를 직접 방문해서 공식 서명식을 진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 이스라엘 내각이 10일 새벽에 휴전 합의안을 승인하면서 24시간 내로 휴전이 발효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은 가자 지구의 정해진 구역에서 철수를 이 시간 안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 72시간 동안 하마스가 생존 인질을 석방하게 되고 사망한 인질의 시신은 단계적으로 이제 인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얼마 정도 인질이 남아 있냐면요. 그 납치됐던 인질 251명 중에 48명이 하마스 쪽에 남아 있는데 이 중에 20명만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는 대가로 이스라엘은 종신형 수감자 250명, 2023년 10월 7일 이후 구금된 가자지구 주민 1,700명을 풀어주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종전을 위한 첫발을 뗀 셈인데 네. 실제로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할 수 있을까? 네. 아직 좀 불투명한 거죠. 네,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지금 1단계 조항과 달리 2단계 계획에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 국제 안정화군 배치가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의장을 맡고요.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이끄는 평화위원회가 감독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쪽의 비정치적 관료로 구성된 팔레스타인 위원회가 이제 가자지구 통치를 맡게 되는데요. 네. 근데 뉴욕타임스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 가자지구 통치에서 배제하는 건 하마스가 그동안 꾸준하게 거부를 해왔던 그렇죠. 조건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협상 과정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예상인데 실제로 하마스는 이스라엘 군이 완전히 철수를 하고 팔레스타인 국가가 수립된 뒤에만 무기를 내려놓겠다라는 얘기를 이번에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2단계 구상에서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거부하면 휴전이 다시 파기될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협상 3단계에도 완전히 철수를 하지 않고 완충지대까지만 물러나겠다. 이게 3단계까지 가도 우리는 이런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마스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걸림돌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구상에 따르면 하마스가 이제 가자지구 통치에서 배제되는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자격을 갖추면서 가자지구를 통치하게 되거든요. 네. 사실상 국제사회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두 국가 해법이 실행이 되는 거긴 한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는 것에는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추가 협상 쟁점과 관련해서 뭔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첫 발은 뗐는데 네, 앞으로 네. 갈 길은 아직 먼 상황입니다. 일단 1단계에만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었는데 이제 네. 좀
관련된 소식이라니까 그렇죠. 두 번째 키워드가 네. 상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닌 게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닌 게 속마음은 아니다. 아닌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단계 합의가 이뤄진 그 다음 날에 네. 그렇다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느냐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나는 8개의 전쟁을 멈췄는데 역사상 누구도 9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해결한 적이 없다. 이처럼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는 건 처음 보는 일이다. 하면서 자기 업적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노벨위원회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게 무엇이든 괜찮긴 하다. 사실 나는 노벨 평화상 때문에 이 일을 한 게 아니고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지금 몹시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빨리 합의를 해야 할 텐데. 네. 그 전날에는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네. 노벨위원회는 내가 이런 성과를 어. 내도 나한테 상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를 찾을 것이다. 라고 좀 다소 공격적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약간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겁니다. 네. 자, 사실 그동안 얼마나 노벨 평화상 받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그럼요. 했습니까? 저희도 여러 번 이제 그렇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심지어 7월에 노벨 평화상을 주는 위원회가 있는 노르웨이의 스톨텐베르그 재무장관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나는 받고 싶고 관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여기에도 관세가 또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그 상을 못 받게 되면 혹시 또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지금 노르웨이 안에서는 아, 그 그래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노르웨이 정부가 이 네. 노벨상에 관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노벨상 위원회에서 노벨위원회에서 주는 거지. 네네네. 정부 정부는 차원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닌 거잖아요.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상을 안 주면 관세를 올리는 게 아니지. 지금 15%가 적용되고 있는데 네.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냐. 나토 분담금 올리라고 압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화상을 그럼 이번에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 평화상 수상자가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6일에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상자 후보 지명 마감일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1월 31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에 올라가긴 했는데 네. 수상할 가능성은 좀 낮다. 그래서 베팅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수상 가능성이 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기구의 평화 노력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많이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유엔 분담금을 안 내고 있고요. 네. 그린란드 합병 주장, 가자지구 그렇죠. 봉쇄 묵인, 자국 내 반이민 정책에 군을 또 투입을 해서 이게 평화상 취지랑 맞지 않는데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수단의 인도주의 지원 네트워크인 응급 대응팀이 수상할 가능성이 30%로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 뒤를 이어서 알렉세이 나발리의 아내 율리아 나발라야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쯤 발표가 될 예정인데 오늘 저녁에 알 수 있군요. 예. 당장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또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요. 네. 다음 키워드 막으면 막는다. 중국 정부의 입장인데요. 중국 상무부가 어제 해외 히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이란 걸 발표했습니다. 히토류 열세 종의 수출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을 활용해서 해외에서 생산한 물자를 수출할 때도 당국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한 게 핵심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회 수출, 생산 기술까지 통제를 하면서 전략 물자인 히토류를 무기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히토류가 해외로 흘러들어가서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네. 이번 조치는 외국 군대가 쓸 수 있는 히토류를 수출하려면 베이징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뭐 꼭 집어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미국과 미군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 이제 반도체, 인공지능용 히토류도 개별 심사하기로 했는데요. 이 8일간 중국에서 국경절 연휴가 이어졌는데 끝나자마자 이 조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연휴 직전에 수출 통제 확대 조치를 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이 내놓은 조치로 중국의 화웨이가 네. 기존에는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서 미국의 수출 통제 품목과 기술 등을 제3국 등을 통해서 수입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이 길이 이것도 안 막혔습니다.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연휴가 끝나자마자 맞불 작전을 내놓은 셈인데요.
일단 양국이 겉으로는 무역 전쟁을 약간 휴전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수출 통제 조치가 뒤에서 서로 오가면서 네. 이달 말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제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니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포석을 놓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에이펙에서 두 정상이 처음으로 맞대면할 그럴 계획이거든요. 양국 간 무역 통상 분야에 대해서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양국 간 신경전은 에이펙을 앞두고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양국 간 무역 전쟁을 휴전하는 기간이 다음 달 10일에 끝나니까요.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 네. 이걸 이어갈 것인지 연장을 할 것인지 그리고 상대국에 대한 적정 관세율을 최종 확정할 것인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출발선 앞에 놓인 허들. 이게 출발을 하고 좀 지나야 허들이 나오잖아요. 네. 허들 경기를 보면. 근데 그렇죠. 지금 출발을 하기도 전에 하자마자. 네, 그 아. 정지선 앞에 허들이 일단 아이고, 놓였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의 첫 번째 여성 총리 탄생을 앞두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재 앞에 허들이 놓인 건데요. 네. 지금 총리 지명 선거가 치러지기 전부터 리더십 시험대에 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정 협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총리 지명이 원래는 15일 정도에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네. 양당 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달 20일에서 21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총리 지명이요. 총재 선거 후에 2주 이상 늦어지는 건 일본에선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내각제니까 집권당 총재가 총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렇죠. 자민당은 소수 여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총리 지명 선거를 치르기가 어려워서 열린 여당들의 그 협조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 등과 연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 오랜 파트너였던 중도보수 공명당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색 짙은 인사들을 지명하지 않았느냐 내각에 네. 강경한 정치 행보에 대해서 물러서라. 그리고 이제 그 돈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느냐. 네. 이게 후원금 문제를 좀 더 그렇죠. 확실하게 해결해라.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정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야 그렇습니다. 합치겠다. 다카이치 총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지금 보이지 않으면서 지금 공명당이 연립이 성립되지 않으면 총리 투표에서 다카이치의 이름을 쓰지 않겠다라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총리 지명 선거를 각각 하고 결과가 다르면 중의원의 결정을 따르게 되는데요. 네. 지금 자민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명당까지 합쳐야 그 과반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야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명당이 24석이나 갖고 있는데 돌아서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야당이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를 야권의 단일 후보로 옹립해서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자 이런 파격 제안이 나왔는데 입헌 민주당이 다른 당의 대표를 총리 후보로 내세우는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정치 일정이 꼬이게 됐습니다. 국정 공백도 불가피해졌는데요. 새 내각 출범이 20일 이후로 늦춰지면 물가 대책을 포함한 2025년도 보충 예산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열리고요. 31일에 이제 경주에서 에이펙, 28일 전후로 예상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같은 외교 일정에도 줄줄이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데 네. 특히 다카이치 총재가 외무상이나 방위상 경력이 없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 외교 무대 데뷔인 셈인데 그렇군요. 여기에서 지금 아주 전 세계 주목이 지금 집중이 되는 가운데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일정이 미뤄지는 가운데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휴 기간이 우리가 워낙 길었어서 네. 그 사이에 국제 뉴스 정말 네, 많이 들어와 그렇습니다. 있네요. 다음 키워드 황금 보기를 금같이 알아. 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금 가격이 올 들어서 엄청나게 연일 지금, 예, 최고가 오르고 기록을 있습니다.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여러 곳의 박물관들에서 황금 유물을 노린 강도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6일에 영국 웨일스에 있는 세인트 페이건스 국립역사박물관에서 청동기 시대의 황금 장신구 등이 도난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프랑스 파리의 국립자연사박물관에서 원석 형태의 금 표본 4개가 도난당했는데요. 이 네. 가치가 우리 돈으로 1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월에는 또 네덜란드에 있는 드렌츠 박물관에서 루마니아 박물관에서 되어 있던 국보급 고대 황금 투구와 팔찌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교과서에 등장하는 루마니아의 국보급 유물이래요. 근데 이걸 네덜란드 박물관이 지금 도난을 당했으니까 양국 간의 외교 분쟁으로까지 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치솟는 금값이 이런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도난당한 유물이 교과서에 나올 만큼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암시장에서는 유통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되겠죠. 네. 바로 그러니까 알아채니까. 범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녹인다는 거죠. 금괴 형태로 만들어서 되팔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네. 실제로 도난당한 예술품의 회수율이 5 내지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유물을 되찾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유럽의 상당수 미술관과 박물관들은 수백 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건물이 많이 낡았어요. 근데 보안이 느슨해서 도둑들의 표적이 자주 되고 있는데 이 파리 국립자연사 박물관도 7월부터 이미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유물이 도난당하기 몇 주 전부터 영상 감시와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된 대응이 안 됐고요. 루마니아 국보를 도난당한 네덜란드 박물관도 야간에 경비 인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깨어있는 아마존. 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영화 007 시리즈에 대한 일체 권리를 사들였거든요. 이달부터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서 007 영화 방영을 시작하고 있는데 네. 작품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상 포스터에서 권총이나 본드 거래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 그래서 기존의 포스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초대 제임스 본드 쇼 커너리가 네. 팔짱을 낀 채 들고 있던 총이 사라졌고요. 5대 본드였던 피어스 브로스넌, 6대 본드 데니얼 크레이그 사진에서도 손에 든 총이 사라졌습니다. 본드걸도 포스터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네. 로저 무어가 총도 그 본드걸도 없이 혼자 멀찍한 곳을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마존과 창업자 베이조스를 겨냥한 비판과 조롱이 쏟아지면서 폭력성과 선정성 논란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그러니까 워크라고 하죠. 깨어있다는 네, 뜻으로 네.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을 조롱하는 의미 논란을 자초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베이조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전폭적 지지를 해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크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작품의 한 일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자,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닐 영의 See the Sky Above the Rain 함께 듣겠습니다. See the sky about to rain, broken clouds and rain, locomotive pull a train, whistle blowing through my brain, signals curling on an open plain, rolling down the track again. See the sky about to rain. Some are bound for happiness, some are bound to glory, some are bound to live with less. Who can tell your story? See the sky about to rain, broken clouds and rain, locomotive pull a train, whistle blowing through my brain, signals curling on an open plain, rolling down the track again. See the sky about to rain.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코스피가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 속에 사상 처음 3,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23원으로 시작해 5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교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오늘 구속 기소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다음 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내란 잔재를 청산하고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예고하고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에는 침묵한 자들이 예능에는 눈을 기며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의 3대 목표는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 성장의 회복, 국정 운영의 정상화라며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독선에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인적 청산을 해야 한다며 김영석 독립기념관장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 3명을 지목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 근로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대만 타이베이로 가보겠습니다. 홍유선 통신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10월 10일 대만에서 아주 의미 있는 날이라고요. 어떤 날입니까? 예, 오늘은 오창봉기를 기념하는 대만의 국경일인데요. 네. 날짜에 숫자 10이 2개 있는 날이라 하여 땅십절로도 불립니다. 네. 이 국경일은 신해년에 발생한 1911년 신해혁명에서 유래합니다. 신해혁명은 중국 청나라가 무너지고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을 수립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1911년 10월 10일에 중국 우창에서 청왕조를 무너뜨리자고 주장하는 혁명파가 이런 혁명파가 이끄는 신군들이 먼저 반란을 일으켰고요. 네. 이 분위기가 중국 각지로 확산하면서 청왕조가 무너지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원래 해외에 있던 순원이 중국으로 귀국하면서 여러 성장들을 설득시키고 그를 바탕으로 공화제를 바탕으로 한 중화민국을 개국했는데요. 네. 이 신해혁명의 불씨가 된 우창봉기를 기념하는 날이 현재 대만의 국경일입니다. 네. 이처럼 순원은 중국 공화제 국가 건설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 후에 1949년 국민당 정부를 이끌고 대만으로 퇴각한 장제스는 정권의 정통적 확립을 위해서 자신이 순원의 계승자임을 누누이 강조해왔는데요. 신해혁명을 상징하는 10월 10일을 중화민국의 국경일로 지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중화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도 국경일을 활용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장제스가 주석이었던 국민당에서는 국경일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민진당이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국경일을 부정한다든지 공휴일 폐지하려는 뭐 이런 움직임이 혹시 있었을까요?
국경일이 국민당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기는 하지만 민진당이 집권한 시기에도 공휴일로 유지되었습니다. 네. 다만 역사 사건을 보는 프레임과 그것을 강조하는 교훈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해혁명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재해 있는데요. 네. 이 중에 민진당은 단결과 민주라는 가치에 더 무게를 두고 의미를 찾는 경향이 있고요. 네. 국민당은 중화라는 키워드로 중화민국 정체성에 중심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일 연설문에도 민진당 출신 총통이나 정치인 연설에서는 대만, 민주, 단결이라는 키워드가 빈번하게 나오고요. 중화민국은 거의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 국민당 출신인 마잉주 전 총통이 이번 국경일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마잉주 전 총통은 국민당 출신인데도 네.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국경일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네. 마잉주 전 총통은 2000년 이후 당선된 총통 4명 중에 유일한 국민당 출신인데요. 그런데도 그가 국경일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네. 현 집권당 민진당 출신의 라이칭더 총통의 신양국론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라이칭더 총통이 지금 주장하는 신양국론은 대만과 중국을 분리하는 논리인데요. 네.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기하고 독립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양안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이에 따라 전 총통 마잉주는 이러한 라이칭더 총통의 태도가 현재 양안 갈등을 더 촉발한다며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국경일 행사 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올해 대만에서 처음 이 공휴일로 지정된 기념일도 있다고요? 네, 우선 한국의 스승의 날이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것처럼 네. 대만의 스승의 날은 공자의 탄생일 양력 기준으로 9월 28일인데요. 네네. 이 스승의 날이 올해 처음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스승의 날 공휴일 지적은 정치적 마찰이 적었습니다만 문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예. 대만에서는 10월 25일이 광복절인데요. 네. 이 광복절도 올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광복절임에도 공휴일로 지정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와 같은 듯 다른 특징 때문입니다. 네. 한국의 광복절이 일제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듯이 대만도 일제로부터 국민당의 정권이 이양된 사실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예. 당시 대만으로 들어온 국민당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광복절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국민당 네.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한다면 광복절은 국가기념일로 손색이 없지만 이를 부정한다면 공휴일로 지정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민진당 쪽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이번에 광복절이 대만의 공휴일로 지정이 됐네요. 예, 그 이유는 현대 대만 정치가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제1야당인 국민당이 입법부에서 공휴일 관련법을 개정하여 스승의 날과 광복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는데요. 네. 이 공휴일은 모두 중국 문화 그리고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대만 정체성에서 중국 요소를 희석하려는 민진당으로서는 반갑지 않은 일일 텐데요. 그렇죠. 원래 2019년 홍콩 사건 이후 대만에는 반중 정서가 강하게 생기면서 향후 민진당이 장기 집권할 것이고 그에 따른 대만의 정체성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관점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이 지금처럼 지속되면서 집권당이 그렸던 대만 정체성 형성에는 당분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네. 현재 진행 중인 대만 정체성 형성은 우리가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만 타이베이에서 홍유선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로 또 가볼까요? 오늘은 아프리카 동부의 에티오피아로 가볼까 합니다. 네네.
에티오피아 계속 무슨 내전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예. 오늘은 조금 희망적인 오.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에티오피아의 하와사라는 지역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하와사. 예, 이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남쪽으로 한 270km 떨어진. 그러니까 여기 이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케냐 쪽까지 쭉 이어진 탄자니아로 여기를 엄청나게 큰 협곡 대륙에 그래서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 이렇게 부르는데 네. 거기에 아와사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가에 자리를 잡은 인구가 26만 명이니까 뭐 큰 도시라고 볼 수는 도시네요. 없고 네. 이 뭐 여기 현지 주민들 말로는 뭐 넓은 물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지명이라고 해요. 이 하와사, 아와사 이렇게 두 가지로 다 쓰던데 네. 원래니까 조그만 어촌이었어요. 근데 예전에 에티오피아가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가 이제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에 네. 이렇게 황제가 있던 시절에 여기 도시를 짓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황제 별궁도 지어지고 그것도 뭐 주 정부도 이렇게 뭐 도시화를 해보겠다. 그래서 1950년대 후반에 네. 그렇게 하면서 뭐 집들 다 밀어버리고 주민들 3,000명 뭐 강제 이주시켰다. 그러면서 도시가 그렇군요. 시작됐다. 뭐 이런 소개들이 나와요. 개발을 위해서 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네요. 네. 근데 이 에티오피아 이 황제의 나라 이 제국이 무너진 게 1974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데르거라고 불리는 일종의 무장 집단 같은 건데 네. 그러니까 좌파 군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군벌이 아주 가혹하게 약간 좀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같은 그런 식의 통치를 좀 했었고 네. 그렇지만 뭐 계속해서 이제 거기 저항하는 반군들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은 냉전 끝나고 소련의 지원 같은 게 무너지면서 없어지면서 이 군벌 통치가 80년대 후반부터 흔들리다가 90년대 초반에 끝났어요. 그렇지만 또 에티오피아는 그 다음에 내전을 하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1994년에 지금의 에티오피아 공화국이 새 헌법과 함께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근데 또 분쟁이 참 이 나라도 살기 힘든 나라예요. 계속해서 도졌고 이렇게 에티오피아의 정치적으로 불안정이 이어지는 동안에 네. 이 하와사라는 지역은 그냥 뭐 그런 에티오피아의 흔한 저개발 지역, 가난한 네. 지역이었겠죠.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2016년 7월에 하와사 산업단지라는 한마디로 공단이 문을 열었어요. 여기 수도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주로 의류, 섬유, 직물 이런 거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저개발국에 우리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봤었던 그렇죠. 예, 그런 네, 종류의 네. 이제 공단인데 이만 130헥타르 규모라고 하는데 좀 계속 확대할 거고 또 오염 배출 제로 오염물 그래서 뭐 이런 정화 시설도 갖추면서 요새는 이렇게 의류 브랜드 이런 것들도 친환경 기준이 되게 높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네. 이제 글로벌 마켓에서 요구하는 이제 엄격한 환경 기준에 맞춰서 여기에 딱 공단이 들어섰던 거예요. 그럼 에티오피아에서는 섬유 산업을 키우려고 하나 봐요? 네, 지금 정부가 이 농업 국가인데 네. 제조업으로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네, 전국에 여러 개 이렇게 산업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의류산업 특히 이쪽으로 이제 초반 투자를 하면서 2010년대 이후로 지금 많이 크고 있대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스웨덴의 그 의류업체 H&M이라든가 네, 네. 이런 데들 공장 유치하고 이제 수출의 거점으로 삼는 거죠. 사실 이게 반세기 전에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했던 스타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네. 농업 의존도를 좀 낮추고 제조업 그렇죠. 국가로 거듭나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하와사 산업단지인 거예요. 사실 중국이 예전에는 세계 해상 옷들 중국이 다 만드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예. 벌써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10년대 중반부터 이제 중국도 임금이 올라가고 비싸졌죠. 예. 네, 네. 그리고 뭐 중국 차원에서 이제 뭐 노동 환경 기준도 좀 높아지고 그러면서 더 임금이 싼 곳, 더 규제가 없는 곳. 그래서 어떤 의료 전문 산업 전문가들은 네. 바닥 찍기 경쟁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새로운 바닥이 아시아에서는 이제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 네네.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 이런 곳들이 된 거죠. 그럼 에티오피아에 중국 공장들 많겠는데요? 네, 중국 공장들이 실제로 사실 에티오피아의 의류직물 산업 정부가 키우는 것도 있지만 네. 중국이 아웃소싱하면서 이렇게 된 영향이 그렇죠. 굉장히 큽니다. 하다 보니까 이걸 좀 키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전략적으로 서로 맞아 떨어졌는데 예. 사실 에티오피아에서 제일 먼저 이제 만들어진 이런 종류의 산업단지가 네. 아디스아바바 남쪽에 있는 두킴이라는 곳에 이제 생긴 건데 이제 동방공업 이름부터 동방공업단지입니다. 네. 이제 여기가 중국의 이제 민간 기업들하고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투자를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국 투자형 산업단지였고 여기서 이제 2011년에 중국 업체가 처음으로 그 OEM이라 그러잖아요.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네. 이거 공장을 처음 가동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하와사라는 산업단지가 이제 본격적인 그런 큰 산업단지인데 네. 여기는 설계 시공 자체를 이 중국 국영 철도회사가 운영하는 이 중국 토목건축공사 총공사라고 하는 이제 국영 회사예요. 네. 여기서 아예 만들었습니다. 이 하와사 단지를. 네. 그리고 뭐 다른 지역에도 뭐 메켈라 공단, 콤볼차 공단 이런 여러 공단들이 생겼는데 대체로 다 중국 기업들이 시공을 하고 또 중국식 관리 모델 따라서 이제 운영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에티오피아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가 조금씩 나고는 있겠죠. 아무래도 어쨌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네네네. 거니까 그렇긴 한데 예. 이게 좀 내전 어렵군요. 때문에 이게 뭐 2020년 11월부터 좀 안정된 할 때 다시 또 이제 정부하고 그 티그레이족이라고 부르는 이 민족 집단하고 이제 내전이 일어나서 네. 좀 타격이 많았죠. 이게 2022년 11월 달에 한 2년 만에 내전이 일단 끝나기는 했는데 네. 그 2년 동안 목숨을 잃은 사람만 그 뭐 이 하와사 지역 이런 데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40만 명에서 60만 명이 아이고. 좀 숨졌다라고 하는 게 너무 끔찍한 일인데 그러네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불안을 느끼 외국 기업들이 실제로 좀 철수를 했었고 네네. 이제 물론 에티오피아의 뭐 성장 잠재력은 있다고 해요. 여기가 인구가 일단 1억 2천만 명. 그러면 네, 뭐, 이 경제 지표를 보면은 네. 그러니까 1인당 연간 그 구매력 기준 실질 국내 총생산이 이게 명목 기준 아니고 실질 기준으로 봐도 이제 3,000달러에도 좀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좀 저개발국인데 근데 또 실질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2022년, 2023년 작년까지 5.3%, 6.6%, 작년 7.3%. 워낙에 좀 이제 뭐 바닥이긴 했지만 어쨌든 성장은 하고 있어요. 오르고는 있네요. 근데 제조업 비중이 이제 작년에 25%를 겨우 넘겼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뭐 농업이 35%막 이렇고. 네. 하지만 이제 주변에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안에서 내수가 늘어날 거라는 좀 기대감, 그다음에 이 지역 전체로 봤을 때 좀 수출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대 강점은 뭐 인구도 많고 하니까 값싼 노동력. 그러니까 이겠네요. 결국 그게 지금 최대 강점이고 네. 또 좀 한계인 측면도 있는데 이 섬유 의료 산업 같은 경우 노동자 평균 월급이 거기 돈으로 3,000비르라고 하는데 계산해 보면 월급이 10만 원도 채 안 돼요. 근데 저임금에다가 사실 또 노동 조건도 여전히 열악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직률이 높고 생산성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특히 이 섬유 이쪽 의료 쪽 우리도 그랬지만 대체로 다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네. 좀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이제 국제기구들도 좀 노동 조건 올리려고 많이 애를 쓰고는 있는데 이 아직은 산업 전체적인 한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정부는 여기에 또 면화도 많이 재배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면화 재배에서부터 그거 뭐 이제 실로 만드는 과정, 이거 방저, 그다음에 천으로 만드는 직조, 그다음에 뭐 염색 가공, 그래서 그렇죠. 완제품까지 다 좀 에티오피아 안에 산업단지들에서 해가지고 수출하자 하고는 있는데 네, 네. 여전히 원단을 수입을 해다가 딱 이제 저임금으로 단순 이제 봉지 옷만 만들어서 완제품 수출하는 네. 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게 이 공단에 만든다 해도 전체적인 국가 전체의 도로라든가 인프라 그다음에 중요하죠. 에티오피아가 내륙 국가예요.
뿐만이 없는 그러면. 예, 예전에 그 에리트레아라고 이런 데가 독립해 나가면서 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는 수출을 하려다 보면 결국 이 수출하는 대상이 상대 이제 국가 미국이나 유럽 예. 이런 데여야 되는데 미국이 예전에 그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이라는 걸로 해서 네. 이걸 한 2025년 올해까지 좀 한시적으로 일단 붙어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저개발국에 수출하는 거는 관세를 다 면제를 해줬어요. 아. 근데 이게 2025년에 어차피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럽연합도 무기 말고 전부 이런 법안이 있었어요. 이름 자체가 아, 무기만 네. 아니면은 다 이제 저개발국이 수출하는 거는 관세 혜택을 주겠다. 근데 에티오피아가 그래서 좀 이렇게 꾸준히 늘어난 것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2020년 이후에는 뭐 연간 의료 수출 규모가 1억 4천만 달러.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나라에서는 그렇죠. 근데 내전 그때 인권 침해 얘기가 하도 많아지면서 2022년에 미국이 에티오피아를 그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에서 제외해버린 거야. 예. 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여기저기서 하와사 여기서도 또 공장들 문 닫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자 나라들의 조금 그런 이 주는 혜택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되면 이게 지정학적 영향까지 좀 받게 되는 거죠. 네. 성장 잠재력은 뭐 아프리카가 크다 뭐 지금 얘기 정말 많이 네.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이게 있어 성장 보입니다. 잠재력을 늘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저 보면서 잠재력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영원히 잠재력이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네. 최근에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볼 때 분위기가 달라진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저도 아프리카를 한 20년 넘게 이렇게 관심 갖고 보는데 지금은 대륙 전체의 제조업 중심지들도 좀 생겨나고 있고 네. 뭔가 스타트업들도 많고 활발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로 좀 시선을 넓혀서 보면은 제조업 축이 이제 북아프리카 이제 아랍권 말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보면은 네. 다 그냥 남부 서부 동부에 이렇게 중심축들이 있어요. 남부의 중심축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뭐 여기는 그렇죠. 뭐 요하네스버그라든가 프리토리아, 더반, 케이프타운 이런 도시들 제조업의 핵심 거점인데 특히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철강도 있고 뭐 금속 가공, 뭐 화학, 석유화 이런 그런 소비재에서부터 중공업까지 다 활발합니다. 네. 특히 그 남아공에 뭐 수도는 아니지만 경제 수도라고 이제 은유적으로 불리는 곳이 요하네스버그인데 네. 여기는 그 아프리카의 디트로이트다 뭐 이럴 정도로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고 자체적으로도 키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외국 회사들 뭐 BMW, 포드, 토요타 이런 회사들의 아프리카로 가는 물량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서아프리카 중 아무래도 나이지리아 중심으로 나이지리아가 네. 워낙에 커다란 허브인데 네. 특히 여기는 뭐 수출도 하지만 내수형 산업 허브라고 해요. 나이지리아라는 국가와 그 주변 지역들. 네. 네, 일단 여기는 그 석유 수출항으로도 유명한 그 거대 항구 도시 라고스가 있고 라고스 주변에 뭐 이케사 산업단지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나이지리아는 일단 그 인구 주변 국가들까지 다 포함하면 이제 한 2억 명 정도의 인구가 사는 시장 이게 있고 네. 그래서 여기는 자체적으로 뭐 소비재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플라스틱, 식품 가공 뭐 이런 의류도 물론 있고 이런 내수형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네. 특히 그리고 중공업도 키우고 있고 나이지리아 정부가 이 석유 의존도를 낮추려고 이제 경제특구 제가 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42개가 있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가나 같은 나라도 나라는 크지 않지만 네.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돼 있고 또 뭐 영어 쓰는 나라라서 외국 기업들이 들어갈 때 뭐 서아프리카의 관문 그런 나라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럼 동아프리카의 제조업의 중심지는 어디일까요? 동아프리카에서는 뭐 아직은 케냐죠. 케냐. 이제 케냐는 이제 특히 뭐 아프리카에서 외국의 민간 투자도 많이 받는 나라고 네. 또 제조업 비중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고 특히 여기가 그 정보통신 기술 그 ICT 그거 관련해서 그 실리콘 사바나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있을 정도예요. 예. 그래서 사진들 많아요. 이렇게 기린이라든가 뭐 얼룩말이 뛰노는 초원 쪽에서 일부러 이제 도시를 바라보고 찍은 이런 사진들. 네. 특히 여기에 통신회사 그 사파리콤이라는 회사가 엠페사라는 모바일 뱅킹을 만들었는데 동아프리카는 지금 저도 이제 가서 보면 현금 전혀 쓰는 일 없고 오직 모바일 뱅킹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완전 그 오. 동아프리카 핀테크의 중심이고 이제 그 네. 케냐 같은 나라가 그런 모델 따라서 이제 루안다 같은 음. 나라도 그런 식으로 IT에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네. 네. 뭐 아프리카에도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소개해 주시는 에티오피아 하와사 산업단지 예. 좀 너무 구시대적인 예전 방식을 예, 쓰는 게 조금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그렇죠. 사실 좀 듭니다. 지금은 이런 제조업으로 가면서 네. 동시에 정보기술 혁명에도 올라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네. 또 기후 대응, 이 세계적인 추세, 네. 높아지는 환경 규제에도 맞춰가고 해야 되는데 네. 아직은 에티오피아는 그 저임금 경공업 중심 모델. 근데 예전에 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마디로 옷 팔아서 돈 벌고 그 돈으로 중공업 투자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조업 강국으로 간 아시아 용들 때랑 지금은 좀 시대적으로 너무 다르기도 하고 네. 이런 기계화 그다음에 기술 집약화 한마디로 인공지능 시대로 가고 있는데 네.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노동 집약 경인 수출 산업으로 과연 갈 수 있는 게 가능한가 아직은 한계가 그런 거는 이제 좀 아니다. 예. 한마디로 아시아형 사다리를 올라타기에는 조금 시대가 다르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또 에티오피아 이런 노력도 이해는 가죠. 뭐 시장은 너무 가진 게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하려면 예, 기대 반 우려 반 뭐 잘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말씀 언급해 주셨던 그 기후 변화 예. 뭐 지속 가능 뭐 이런 얘기하는 시대잖아요. 지금 네, 21세기.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그 기준을 높이려 해서 중국도 그래서 에티오피아 산업단지 만들면서 이건 굉장히 친환경이다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하고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케냐나 루안다가 세우고 있는 그런 뭐 실리콘 사바나라든가 네. 그런 스마트 산업 이런 거 근데 이런 쪽으로 가려면 결국은 교육 수준을 높여놔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인구가 아직은 많아도 에티오피아는 그 부분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노선을 택한 건데 과연 그 아시아 모델을 좀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21세기형 아프리카 버전으로 만들 수 있을지 네, 세계가 네, 참 네.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수상한 GPS에서 에티오피아 하와사 산업단지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정은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